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국내 1호 부동산학 박사이자 부동산 업계의 대가 서동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박사님, 드디어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앞두고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진작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네. 정책 의지를 밝히고, 이거 정부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거는 저는 대세적 추세 하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강남 집값은 사실 거품이 굉장히 많아요. 거품이 더 오르면 나중에 회복 불능의 상태로 올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에 산 사람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강력한 정책을 피니까 강남 집값이 하락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엄청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한 조치로 대통령의 의식이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추세적 하락세로 돌아섰다. 네, 추세적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죠. 최근 그 한국 갤럽에서 한 설문 조사를 봤더니 국민들의 한 절반 정도가 향후 1년 동안 집값이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오를 거라는 응답자는 29%밖에 안 됐어요. 그럼 박사님도 여기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는 그러면 건가요?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네. 지금 절반 가까이가 하락한다 이렇게 설문을 했다는 거는 심리가 꺾였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꺾였다. 이 부동산은 심리가 한번 오르는 걸로 결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올라가면 꺾이지가 않아요. 좀처럼. 그리고 한번 하락한다는 심리를 가지면 또 좀처럼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리가 꺾인 거는 저는 대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심리의 영향이 굉장히 그럼요. 심리 큰 영향이. 것 같아요. 부동산은 특히 심리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요인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이런 현상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근데 보통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가요, 부동산은? 과거에는 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10년을 주기로 해서 뭐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했었는데 그러한 주기가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코로나 때는 뭐 거의 제로금리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그때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제로금리로 가다 보니까 집값이 또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이클이 깨진 상태로 계속 오르기만 했었죠. 네. 코로나 이후에. 예, 불안불안했었는데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건강한 보시는 조정이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이클이 깨졌기 때문에 보통 과거에는 내리는 사이클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 기간이? 아니면 내리는 사이클은 얼마나 갈까요?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오르는 사이클이 오른 만큼 내리거든요. 지금 오르는 사이클이 너무 길었어요. 코로나 벌써 시작한 지가 얼마예요? 5년, 6년 됐으니까. 코로나 때 떨어질 타이밍인데 그때 또 올랐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기간이 상당하겠죠.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아요. 경기 침체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침체 상태에서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건 사실 비정상적이었어요. 네. 버블이 많다고 봐야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부동산 값은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전체로 보면? 네. 서울도 안 오른 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강남 상구하고 일부 지역만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오른 만큼 떨어질 때까지 그 추세가 갈 것이다. 그럼요. 우리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러잖아요. 네. 많이 오르면 또 오랫동안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한 다음에 지금 4번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2번이 수요 대책, 공급 대책이 2번. 이제 각각 대책을 좀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제일 첫 번째 대책이 작년 6월 27일 날 6.27 대책인데 그때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대출을 규제한다.
6억 이상은 이유 예화를 막론하고 빌려주지 않는다. 엄청 강력한 거죠. 전 사실 그 좀 별로 경제 논리에 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경제 논리에는 네. 반할 수가 있겠지만 집값의 버블이 너무 커지니까 집값 버블이 더 커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6억 이상은 안 된다. 예외 없이 뒀죠. 네. 예외를 전혀 없이. 그래서 대출 규제 정책을 쳤는데 효과가 좀 있었죠. 있었죠.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한 효과는 얼마 가지를 못했죠.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었죠. 근데 장기간의 효과는 있지만 근데 두 번째 대책이 또 나오고 9월 7일 날 또 네. 나왔잖아요. 그거는 공급 확대 정책이에요. 공급 전국을 확대 135만 호를 네. 건설한다 하는 공급 확대 정책인데 아시다시피 공급 확대 정책은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 정권 내에서 마무리하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고 또 공급 대책 중에서 실효성 없는 공급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9월 7일 날 공급 대책은 효과가 조금 약했죠. 네. 그다음 또 대책이 10월 달에 네.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시내 전체 묶어버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 묶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전체를 묶었다는 거는 이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책은 뭐 양도세 중과나 또 똘똘한 한채 정책을 손보겠다 이런 것들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네 번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627 대책 네. 이것만 효과가 좀 있었고 나머지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대책은 아주 1월 강력한 달에도, 대책으로서 효과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내놓은 대책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급 대책인 거죠. 1월에 내놓은 거. 공급 대책은 네. 저는 그렇게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네, 네. 지금 공급을 뭐 어느 지역에다 풀어서 한다는 거는 뭐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규제가 되게 많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조정돼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추진될 수 아닐지는 또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대책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보고 공급 대책은 있고 별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특히 강남 3구에 대한 수요는 엄청났죠. 누구나 다 강남 3구를 살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져오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수요가 엄청났죠. 이런 수요가 엄청난 상태에서는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공급을 하면 뭐래요?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데 그래서 효과적인 정책은 수요 억제 정책뿐이 없다. 이렇게 공급 보고 대책은 있습니다.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수요 억제책만이 그렇죠. 이제 효과가 공급은 아무리 해봐야 수요를 꺾지 않으면 서울로 몰리는 수요,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를 꺾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 꺾는 효과가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수요가 몰리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좀 덜 분산하기 위해서 또 지방 이전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 지금 뭐 KB금융도 금융기관도 밑으로 내려가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실천적이 얼마나 있냐에 달라있죠. 실제로 네. 지방으로 이전을 효과적으로 옮겨야 돼요. 뭐 국회도 이전한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효과적인 기관들이 실제로 지방을 이전을 해야 돼요. 진짜 내려가는지. 네.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이전을 함으로써 지방 분산 효과를 가져와야 서울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많이. 지금 상태는 수요가 포화 상태예요. 이것을 없애려면 지방 분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서울의 유명한 기관들이 내려가야 된다. 특히 국회 같은데 이런 데는 내려가는 게 뭐 내려간다고 말은 있었지만 안 내려가려고 버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실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죠. 안 내려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쉽지는 그렇죠. 않지. 참 이게 서울과 지방을 항상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서울의 수요가 어떻게 하면 이게 스프레드가 될 건지를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교육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한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 분산 정책은 사실 힘들어요. 우리 지방에 세종시를 만들어 놨잖아요. 행정기관을 이전했는데 서울에서 이사 안 가고 그냥 주말부부로 해서 교육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계속 집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주말부부를 하면서도. 네. 그 효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박사님 제가 주말 부부거든요. 그 남편이 전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주에 이제 근데 주말 보통은 오는데 공기관에 있어요? 네, 보통은 오는데 이제 제가 내려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주말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죠. 전주에 정말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 느낌이 그게 이제 들어요. 지방 분산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네. 우리 진주에 LH 공사가 내려가 있는데 네.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다 주말 부부로 해가지고 뭐 세종시 뭐 각종 공사들이 농어촌 공사 이런 전부 주말 부부로 해가지고 서울에 집을 다 있는 분들이 안 팔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내려가서 살기 때문에 지방은 발전하는 게 하나도 없죠. 효과가 없었죠.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저 항상 고민인데 교육? 교육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내가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지금 애기들 있죠. 있죠. 내가 교육을 시키는데 서울이 교육 환경이 좋은데 지방에 안 내려가죠.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교육 환경을 지방으로 예를 들어 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 환경 또 중고등학교는 지금 좋은 학교들이 지방에 있긴 있죠. 네네. 그래서 지방으로 교육 인프라를 확충시켜 줘야 되고 또 교통 인프라 네. 이런 것도 확장시켜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방으로 기관만 옮긴다고 해서 효과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여태까지 효과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근데 또 계속 옮긴다고 하니 또 이번에 효과가 또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2017년 때랑 지금을 이렇게 데자뷰 형식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부의 대책을 두고. 2017년에도 대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직후에는 거래가 감소했고 그 이후에는 매물이 잠겼고 그 다음에 전세 부족해서 결국에 다시 매매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이 흐름을 탔단 말이죠. 그때 이제 8, 9년 전이죠. 네, 8, 9년 전.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부동산 정책은 저도 그 당시에 비판을 했지만 부동산 정책이 28번인가 나왔어요. 그렇죠. 거의 뭐 2달에 한 번꼴로 정책을 계속 냈죠. 네. 근데 정책을 낼 때마다 효과가 없었어요. 왜 효과가 없었느냐? 정책을 대통령 의지와 다르게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고 또 다주택자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과연 부동산 정책을 잡을 의지가 있느냐 의심스러울 정도의 정책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미봉책이에요. 미봉책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정책을 계속 내놓는데 내놓을 때마다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아주 미봉책에 그친 잘못된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책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다르다. 다르죠.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살던 집도 내놨잖아요. 이런 의지. 그러니까 참모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뭐 청와대나 정책 담당자들 보면 다주택자도 많고 또 강남에 뭐 이주택자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자기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겠어요? 사람은 욕망의 동물인데 우리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지를 않겠죠. 그럼 정책을 낼 때 효과가 좀 과거 정부처럼 효과가 덜한 정책을 낸단 말이에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정책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니까 이러한 정책은 저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 2017년 문재인 정권 때랑은 다르다.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참모들이 정책을 미봉책을 발표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그때는 의지가 있었는데도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정책으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챙기잖아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결국에 전월세 가격만 이제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 전망들도 나와요. 저는 이제 그럼, 그건 어떻게 봐요? 언론에서 뭐 보유세를 높인다, 규제를 한다, 또 대출 규제를 한다 하면은 언론에서 뭐라고 쓰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 세입자들이 더 어려워진다. 아니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전월세 세입자들을 걱정하냐 이거지. 왜 걱정하겠어요? 집값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과거에 그 KDI 보고서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규제 정책을 강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전월세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고가 아파트 또 부자들이 언제 전월세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줬다고 말만 하면 예, 예. 전월세 세입자들이 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더 힘들 것이다. 예. 자기 집값 떨어지기 싫다는 말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전월세가 올라간다 예. 하는 거는 저는 언론에서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석을 사실. 정확하게 하고 연구기관에 맡겨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해야지. 전월세 입자들이 더 어려워진다? 피상적으로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거 없이. 근거 사실은, 없이. 아무 예. 근거 없어요. 그게 실제로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영향이 없죠. 있군요. 근데 하도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전세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예, 봐요. 예. 언론이 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데 예. 기여를 하나 이거죠. 저는 언론에서 나는 기사를 보고 부동산 값이 떨어질만 하면 언론에서 상당히 기사를 이상하게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언론도 저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제가 이제 언론사에 이제 기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죽으면 이제 그것도 또 굉장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예, 예. 정책을 할 때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랬어요. 네. 정책을 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 막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네. 부동산 시장이 죽는데 왜 나라가 망해요?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계속 키우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네. 거품이 계속 커서 나중에 크게 터지면.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면 당장은 침체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가 건전해진다는 거죠. 네. 지금 젊은 사람들 어때요? 집 못 사잖아요. 못 사죠. 월급쟁이들은 집 못 사잖아요. 근데 같은 월급쟁이라도 강남에 집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은 격차가 엄청나게 불거든요. 그럼 강남에 집 산 사람은 뭐 30억, 40억 올랐잖아요. 네. 그게 불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근로자들은 꽃받고 월급 받고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내요? 20%에서 많이 내는 사람은 45%까지 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불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불로소득자들은 세금을 조금 내요. 더군다나 똘똘한 상태라 그래가지고 장기 특별 공제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내잖아요. 네. 또 보유세마저 우리나라는 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금보다 월등히 적은 세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지가 않죠. 근로의욕이 없죠. 오로지 부동산에 한탕해서 불로소득 올리면 되지. 내가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세금은 다 떼가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네.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시키는 게 맞다 이거죠. 자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국가 경제가 망가진다.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된다 이제 국가 경제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주요국들 간의 이제 뭐 GDP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가 되는 게 좀 정상화의 수준인 이제 거예요? PIR이라고 했는데 PIR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네. PIR은 그거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그 지역에 집을 사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게 아하. PIR이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 같은 데는 PIR이 26년 정도 돼요. 26년이라는 거는 내가 월급을 모아서 그러니까 평균 근로소득이죠. 26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돼요. 네. 안 쓰고 모았을 때 26년 걸린다는 뜻이고 뉴욕 같은 데는 10일이에요. 그럼 11년 뿐이 안 걸린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네. 2배 이상. 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더라도 지금 강남의 집값은 버블이 굉장히 껴있고 정상적인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절반 가격 이하가 떨어져야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절반 이하. 네. 절반보다 더 떨어져야 네, 돼요. 네.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상태는 버블이 엄청나게 껴있고 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더라도 또 다른 나라 소득 수준하고 비교하더라도 너무 높다는 거죠. 만일에 지금 가격을 유지하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이 2배 이상 올라야 지금 가격이 정상 가격이에요. 소득이 2배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반 이하로 폭락해야 정상 가격이에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게 빠르겠어요? 근로소득이 2배로 오르는 게 빠르겠어요? 폭락하는 게 빠르겠죠. 네. 그렇죠. 폭락하는 게 빠릅니다. 그렇죠. 뉴욕의 2배 이상이라는 거의 3배 가까이 온대요. 11과 26은. 거의 2배 이상은 되겠죠. 2배 이상이네요. 아까 지금 절반 이하로
훨씬 떨어져야 네. 이제 지금 정상화가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네. 또 뉴욕의 초고가 아파트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네. 그거는 리그가 달라요. 리그가 달라. 그렇죠. 그분들은 어나더 레벨 아닌가요? 어나더 레벨이죠. 미국 뉴욕의 그 초고가 아파트는 수요자가 전 세계예요. 전 세계 부자들이 수요자예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는 전 세계가 대상이 아니에요. 수요자들이. 네. 우리나라에 뭐 빌리언이어가 한 30명 남짓하게 있는데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의 빌리언이어들이 몰려드는 뉴욕의 초고가 아파트가 자꾸 비교해서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가 싸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빌리언이어가 사는 초고가 아파트가 네. 거의 없어요. 아, 진짜 빌리언이어들 어디 살아요?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그렇죠. 저 평창동 이런. 근데 그 뉴욕의 초고가 아파트는 빌리언이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런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뉴욕보다 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적인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아,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네. 평균적인 소득을 갖고 따졌을 때는 강남 집값이 훨씬 그렇죠. 2배 이상 더 비싼데 반값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네. 아. 그래야 정상이다. 빌리언에어들이 서울의 집은 안 사나 봐요. 네? 빌리언에어들이 전 세계 빌리언에어들이 서울 집은 안 사나 봐요. 빌리언에어들이 네. 서울 집을 잘 안 사죠. 일단 지정학적 네. 리스크가 있고 그렇죠. 뉴욕 같은 데 산다든가 또 스위스를 산다든가 안전한 데 사는 거죠. 안전한 데. 그래서 또 미국의 LA 가면 또 뭐 벨에어라든가 비버릴스라든가 네. 이런 데 전 세계에서 사고 있죠. 제가 2년 전에 3년 전이구나. 3년 전에 비버릴스 위에 있는 벨에어 지역에 네. 단독 주택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야 알기 쉽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에 팔렸어요. 2천억 원이요? 네. 2천억 원에 팔렸어요. 네. 와. 그 사신 분이 누구냐면 노바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패션 업체 네. 그 오너가 샀는데 네. 그 2천억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 정도의 빌리언에어가 없어요. 없고 없어요. 사실 그런 위치도 없을 것 같아요. 비버리 힐즈 그 뭔가 바다가 그런 쫙 위치도 없어요. 뭐 지금 입지가 예. 강남의 뭐 압구정의 아파트가 100억 이야기하는 100억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100억짜리 LA의 부촌에 100억짜리 사면 엄청난 큰 대저택이에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30평, 40평, 50평 어떻게 보면 닭장이잖아요. 닭장이죠. 그런 대저택에 네. 비하면 그런 닭장이 100억을 간다. 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꼈다는 거죠. 이 100억짜리 이 강남 압구정의 아파트도 50억 이하로 훨씬 떨어져야 훨씬 정상화가 더 된 떨어져야 거다. 정상적인 가격이다. 가격이다. 아. 그동안에 버블이 너무 꼈다. 예, 예. 아, 근데 또 그건 다 들으면 알겠는데 이제 집이 없는 20, 30대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왜냐면 조급하죠. 조급해요. 어떻게 그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집 없는 조언을- 분들이 네. 이제 엄청나게 조급한데 네. 일단은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자기 능력에 맞게 사는 데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집을 살려면 자기가 기본적인 시드머니는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집을 사야 되는데 강남 같은 데는 버블이 너무 껴서 살 수가 없어요. 네, 살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돈이 있는 분들이 과거에 뭐 영끌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강남의 아파트를 사신 분들도 있어요. 대출을 네.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겠죠. 불로소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걸 보고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서 사실 영끌 뭐 한때 유행했잖아요. 몇 년 전에. 네. 예, 그런 분들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고통을 받고 금리가 오르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무주택자들은 이제 근로의욕도 상실된단 말이에요. 집값이 뭐 30억이다, 40억이다, 50억이다 이러니까 내가 평생 벌어가지고 저 돈을 벌 수도 없는데 볼 수 없죠. 볼 수도 없는데 저런 집값이 오른다. 그럼 상실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실감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도 집값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 된다. 버블을 꺼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향시킨다고 말하는 게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하향이 아니고 정상화. 정상화죠. 예, 버블을 예, 꺼트리는 게 정상화죠. 예, 예. 그래야 무주택자들이 나도 앞으로 좀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버블이 잔뜩 낀 거를 왜 사요?
왜 사가지고 뒷받침을 해주냐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 기다리는 이렇게 게 볼수 기다린 시기다. 사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또 주식 시장이 또 엄청 좋잖아요. 전세금을 빼서 주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경기 침체 초입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문 닫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장사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영업자들 전부 다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우성인데 주식시장만 활성화된다. 네. 이거는 기본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함부로 뛰어들 거는 못 된다. 또 더군다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산을 주식시장에 네. 주식이라는 건 원래 여유자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유자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재산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거는 뭐 투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일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해서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모래성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위험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빼서 주식하는 거는 위험하다. 네, 조심해야죠. 네. 근데 박사님은 늘 이제 한국의 집값 붕괴가 머지 않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또 펼쳐 오셨잖아요. 뭐 일본도 뭐 이제 옆에 나라 사례를 보면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훅 30년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기도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이제 부동산 신화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실까요? 지금 이제 네.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 신화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신화가. 네, 네. 일본은 신화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죠. 중국도 무너졌잖아요. 네. 중국은 나라가 나서서 무너뜨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라가 네, 시진핑이 네. 부동산 이렇게 버블이 깨가지고는 나라가 절단 나겠다. 네. 그래서 IT 쪽으로 하잖아요. 네. 그 중국에서는 공대를 굉장히 키워주고 있잖아요. IT 쪽으로 나가고 있고. 맞아요. 부동산을 정부에서 방치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현대건설, 삼성건설 같은데 부도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헝다라는 그렇죠. 큰 기업을. 네. 일본은 뭐 외생 요인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그런 버블이 꺼졌단 말이에요. 일본은 뭐 과거에 주택 가격은 뭐 반값이 아니라 5분의 1 값 떨어졌고 또 상업용 같은 경우는 20분의 1 가격까지 떨어졌잖아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떨어졌어요. 중국도 지금 빈집들이 늘려 있어요. 빈집들 IT 쪽으로 투자를. 네. 그러면 부동산 신화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신화가 지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어디만 아직도 신화가 있냐? 강남 일부 지역하고 극히 일부 지역. 지방은 그런 신화가 없어요. 미분양돼서 난리인데 무슨 신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강남의 일부 지역 극히 일부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동산 신화라는 거는 동화 속에만 남아 있는 거지. 주변국들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도 작년부터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어요. 이렇게 전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강남의 일부 지역만 오른다. 아직도 부동산은 끝없이 오를 것이다. 뭐 평당 지금 뭐 3억 간다고 하는데 뭐 3억 가게 따블 5억 간다, 10억 간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가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고 부동산 신화는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다 무너졌죠. 근데 강남의 일부 지역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이번에 무너지겠죠. 아니 주변에 우리나라보다 GDP가 훨씬 높은 그런 나라들이 부동산이 망가졌는데 우리나라만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는 거죠. 네, 강남의 그 반대로 강남의 그 신화가 아직까지 안 무너진 이유는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가 많아요. 투기 수요. 연끌도 있고 네. 투기적인 수요. 불로소득을 노리는 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매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잘. 우리가 그 강남에 보면 제가 아는 분들도 오래전에 싸게 사가지고 지금 뭐 40억, 50억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연금 가지고 사는데 그분들은 거기 살기가 상당히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유세도 낮지? 딴 데 팔고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근데 앞으로 이제 보유세를 올린다든가 세금에 대한 부담 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아까 이제 부동산 심리가 많이 꺾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앞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집을 팔고 외곽으로 떠나겠죠. 네. 떠나겠죠. 근데 그동안에 안 떠난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버티면 된다.
내가 좀 밥을 좀 싼 걸 먹더라도 네. 은퇴 자금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오른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팔고 매물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투기적인 수요까지 가세해가지고 공급은 나오지 않는데 투기적인 수요가 가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글로벌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국가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뉴저지 이런 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그 집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한 비용이 엄청 뭐 몇 천만 원씩 2.5% 넘죠. 네, 2.6% 정도 되죠. 네, 그거 낼 때마다 다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눈물 흘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걸 감당 능력이 있는 분들이 사기 때문에 네. 감당 능력이 없으면 팔고 나오죠. 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효세율이 0.15%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은 0.15%구나. 1%에서 2% 사이란 말이에요. 네, 2% 넘는 데도 있지만 뉴저지 같은 데는 네. 1, 2%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실효세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유세는 굉장히 낮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보유세를 선진국의 실효세율만큼 올려야 된다.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그만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부동산에 대한 보유 의욕이 꺾이겠죠. 그렇죠. 꺾이겠죠. 그동안에 이제 강남의 아파트들이 이게 뭐 반상회나 이래 주녀에 모여가지고 옆에 아파트는 얼마인데 우리는 그래서 계속 올리는 역할을 해왔어요. 네. 호가도 높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우리 집이 왜 50억이야? 30억 뿐이 안 되는데 아, 내리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보유세를 실효세를 높이면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보유에 대한 의욕이 많이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거기에 살 수 없을 정도의 보유세를 내시는 분들은 외곽으로 떠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뉴저지 말하는데 2.6%의 보유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그만한 소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한 소득이 없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강남에 집을 끝까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유세를 실효세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아, 그 감당 능력이 안 되면 떠나겠죠. 떠나겠죠.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보유세 아닌가요? 보유세가 네. 확실한데 그동안에 사용 안 했어요. 과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28번 부동산 정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유세만 하면 되는데 왜 28번의 정책을 써요? 표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정책, 아, 효과도 없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정부 정책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 맞아요. 이런 말이 그때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정부 정책대로 하면은 아 돈을 벌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잖아요. 네. 근데 정부 정책대로 하면 반대로만 하면 돈 벌더라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보유세를 실효세율을 실효세율. 반드시 높여야 된다.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양도세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거든요. 네, 양도세 세죠. 예. 또 상속세, 증여세가 상당히 세요.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낮춰주면서 보유세를 높여줘야 된다 이거죠. 아,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는 네, 조금 부담을 보유에 대한 의지는 좀 낮추고 낮추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네. 있도록 양도세를 낮춰줌으로써 거래가 활성화되고 집값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향 추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요인이 그 고령화, 뭐 인구 감소 이런 게 직접적인 요인인 그렇죠. 거예요? 이제 예. 주거용 부동산이 이제 하향 추세인데 전 세계가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근데 AI만 보면은 엄청 지금 막 좋아 보이게 느껴지잖아요. 좋지가 네. 않아요. 전 세계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좋겠어요. 우리나라 그 장사하시는 분들 물어봐요. 장사 안 돼요. 네. 장사 안 돼. 공실이 많아요 지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장사가 또 안 되고 그러는데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미국도 하향 추세로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금리가 높아서 그런 현상도 있지만 하향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하향 추세에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부동산은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신화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화 속에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사는데. 이미 그런 부동산 그런 신화가 다른 나라는 깨졌는데 왜 우리나라만 갖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이미 깨졌는데. 그렇죠. 이미 깨졌다고 봐야 돼요. 그 재건축 아파트도 옛날에는 재건축만 하면은 막 뭐 진짜 그 프리미엄 주고 사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재건축 뭐 추가 분담금이 뭐니 하면서 인기가 예전만 못해요. 이것도 약간 그런 인구 구조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인구 구조도 있지만 그 용적률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5층짜리 저도 30대 초반에 이제 서울에 5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네. 그때는 5층짜리 아파트를 사면 대박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대박 신화라고 그랬어요.
그때 신화예요, 그게. 네. 대박 신화. 왜 신화냐? 5층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재건축을 하면 20층, 30층 짓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15평에 살고 있는데 네. 30평 아파트를 받고도 돈을 돌려받아요. 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 용적률이 높아서? 예? 용적률이. 야, 용적률이 예, 높아서 예, 예. 돈을 벌어요. 저층이니까. 네. 5층짜리를 2층 만들면 나머지 분양해가지고 돈 수익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다 거기 살고 있는 와. 분들이 돌려받잖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 대박 신화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재건축만 하면 돈이 번다. 네. 이러한 것들도 지금 신화로 남아 있는 건데 아직도 재건축을 하면 돈 번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20층이나 30층짜리를 재건축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과거처럼 저 30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은 지금 100층 이상을 지어야 네. 되는데 100층 이상 지면은 건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아시죠? 네. 고층화될수록 분담금이 어마어마해요. 아. 그러니까 재건축하면은 이제 많은 돈을 내고 재건축하는 거예요. 맞아요. 분담금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네,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 연탄 떼는 아파트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재건축 대박 신화인데 네. 지금은 재건축을 하면 내 돈을 많은 돈을 내는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재건축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을 많이 내서 재건축을 했다고 쳐요. 한 뭐 요새 70층 짓는다 그러잖아요. 네. 80층 짓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그게 또 재건축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재건축 불가능해요. 집값보다 월등히 많은 분담금을 내야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가 150층, 200층 질 수는 없잖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질 수 있어도 뭐 사람이 그 구름 위에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압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그런 초고층 아파트로 자꾸 가게 되면 아. 장기적으로 우리 세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밑에 자손 세대로 가면 처치곤란의 쓰레기 더미도 될 수 있다. 거기 들어갈 사람 수도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인구는 계속 네. 줄어들고 그래서 슬럼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재건축은 지금 과거에 재건축 대박 신화 있잖아요. 5층짜리를 받아서 올렸을 두 때. 개씩 받고 막 그랬을 때. 막 2개씩 받고 네. 또 돈을 돌려받고 네. 이런 사고에 젖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도 지금 그런 게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우리나라 아파트는 한 20년 되면 이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요. 네. 재건축. 30년 되면 재건축이 막 하려고 막 노력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데 주택은 20년 된 주택까지는 신축 주택이라고 그래요. 새 집이라고 불러요. 네. 20년까지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이제 재건축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박 신화.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하기 네.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파트를 한 번 지으면 100년 가게 지어야죠. 그렇죠. 100년 가게 지어야 돼. 예. 20년, 30년 지났는데 농물이 새고 하는데 살기 힘들게 되면 재건축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한 번 질 때는 100년 가는 주택을 지어야 그리고 재건축은 많은 부담금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굉장히 오래 살 집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뭐 서구나 그 유럽이나 보면은 100년씩. 다 100년 이상 집에 살잖아요. 그렇죠. 고쳐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우리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2, 3년 지나면 뭐 재건축해야 된다. 예. 경제성을 가지고 네.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되고. 그러게요. 근데 아파트는 그래도 재건축이 지금 돼야 되지 않나요? 엄마 아파트도 네. 재건축되고 있죠. 네. 그게 시작한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재건축이라는 게 한 번 하면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분담금을 많이 낼 거예요. 또 분당에 또 재건축 시작했잖아요. 네.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직은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이제 완성이 거의 다 돼 가면 네. 분담금 청구서가 날라와요. 서울에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했는데 보니까 아파트 다 짓고 난데없는 분담금을 몇 억씩 내라 그래가지고 못 내니까 입주를 건설해서 못하게 막았잖아요. 앞으로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건축비는 계속 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재값도 계속 오르고. 또 건설회사가 재건축 계약 맺을 때 아주 교묘하게 부가 조항이 되나요? 굉장히 많아요. 예. 건축비가 오르면 또 나중에 분담한다. 그래서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대박 신화, 재건축 대박 신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다고 봐야죠. 대박 신화가 없어졌다고. 아니라 많은 분담금을 내고 짓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20, 30대 지금 어쨌든 무주택자들, 주택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집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무주택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감당 능력이에요. 네.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느냐. 네. 감당 능력에 맞는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데 버블이 너무 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버블을 꺼진 다음에 내 감당 능력이 있는 집을 사야지. 그래서 감당 능력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네. 또 젊은 분들은. 네. 그래야 계획을 세우고 집을 사는 거지. 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버블을 다 꺼트려야 돼요. 일단은. 집값이 정상화돼야 돼요. 네. 버블을 꺼트린다는 건 집값이 정상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정상화된 상태에서 내가 무주택자들은 계획을 세워서 네. 내가 이 정도 자금 가지고 이 정도 살 수 있겠다 하는 걸 찾아서 나가서 맞게 사는 거죠. 네. 지금 버블이 낀 상태에서 거기를 산다.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서 산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죠. 이번에는 지방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지방이. 네, 지방은 지금 뭐 중소형 건설사들도 뭐 다 도산하고 PF 부실 문제도 여전하잖아요. 이 서울이랑을 이제 달리 항상 서울 얘기만 우리가 너무 많이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 지방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방은 이제 미분양이 뭐 7만 채 네. 가까이 되잖아요. 네.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건설회사들이 그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진 사람들이 다 져야 돼요. 그리고 PF 문제 부실도 있어요. 네. PF 대출해 줬잖아요. PF 네. 대출은 일반 대출하고 다르게 뭐 계획만 보고 대출해 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F 부실은 지금 서울도 있어요. 네. 부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를 한 번은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과거 정권에서 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내 정권에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주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계속 이제 폭탄 돌리기 한 거죠. 지지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 때만 넘기자 그래서 PF를 정리 안 했어요. PF는 정리를 해야 돼요. 대통령의 인기에 연연해서는 이런 거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PF 문제 부실을 터뜨려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집값이 하락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PF 부실도 터뜨리면 아프죠. 아파요. 아프죠. 근데 더 크게 터질 걸 막을 수 있는 게 PF 부실을 터뜨리고 뭐 일부 건설사도 또 부도날 수도 있겠죠. 중국처럼 부도나면 나는 대로 놔두고 그러면 상당한 아픔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권을 가진 분들은 뭐 실업자도 생기고 하니까 인기가 떨어지니까 안 하는데 그걸 유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중에 더 큰 폭탄이 있어서 터지면 더 큰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걸 알고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PF 문제, 정리. 지방 미분양 문제, 미분양 문제도 지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정부가 거기에 보조를 해준다든가 뭐 LH를 통해서 뭐 사준다든가 그런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정부가 이제 뭐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서라도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 부동산 살리는데 다주택 가지고 해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주택자 지금 이제 뭐 중과제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정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라 지방은 지방 분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에 사람이 살 수 있게 지방 분산 정책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분산 정책은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 기관, 그렇죠. 뭐 기업, 인프라를 형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방 분산이 가능하게 할. 공기업 이전하고 정부 기관 이전해야죠. 이전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정부 기관만 이전하고 기업은 인프라는 제대로 형성 안 됐잖아요. 그 국회가 내려가면 제일 좋겠죠. 국회가 내려가면 제일 좋지만 내려가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국회가 내려가고 그 국회 그 자리에 그 젊은 무주택자들이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임대 주택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 국회 자리에? 여의도에? 여의도에 아주 좋은 자리. 그리고 적은 평수 짓지 말고 사람이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뭐 10평, 20평 위치가 안 좋은 데만 짓는단 말이에요. 인기 없는 데만. 그렇죠. 굉장히 요지에다 그걸 짓는 거죠. 지어가지고 무주택자들한테 싸게 저렴하게 공급해 주면은 저는 좋다고 보겠어요. 근데 뭐 국회는 안 내려가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저번에 이제 제일 최근에 나왔던 공급 대책에서 이제 용산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주택을 짓겠다고 작은 평수들 아파트들 짓겠다고 이런 대책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세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지에다가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저는 공공이 공급할 때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얼마나 저렴하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렴하게 공급해서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예. 공급을 하는데 지금 거품이 잔뜩 낀 금액대로 공급을 한다. 예. 이거는 공공이 할 이유가 없어요. 공공이 한다는 건 저렴하게. 저렴하게. 그 가장 큰 전례가 싱가포르잖아요. 예. 싱가포르. 얼마 전에 대통령도 싱가포르 다녀왔더라고요. 예, 예, 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보유 비율이 예. 90%예요. 아. 거기는 부동산에 대한 예. 투기가 없어요. 투기가 없어. 예. 물론 거기는 주택만큼은 사회주의 정책을 펴요. 예. 싱가포르는 땅을 다 정부가 사들였어요. 예. 그래서 국유가 90%예요.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아. 국유가 90%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땅도 좁은데 인구가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주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주택 문제만큼은 사회주의 정책을 피고 나머지 뭐 코머셜 상업용 이런 거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다 맡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주택만큼은 이거는 반드시 투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싱가포르 주택을 사면은 엄청난 세금을 폭탄을 물려요. 예, 예. 취득세 같은데 60% 물려요. 집값의 60%를 취득세로 내야 돼요. 외국인들한테. 그 외에도 진짜 비싸네요. 예. 모든 세금을 외국인들한테 폭탄을 물리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아예 집 살 생각을 못 해요. 아. 많은 돈을 내고 하요. 예, 예. 근데 거기 사는 싱가포르 국민들은 어때요? 뭐 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공공이 다 공급을 해주니까. 우리나라도 그 모델을 좀 일부 사용. 물론 뭐 국유화 시키고 이런 거는 어렵겠지만 싱가포르 모델 중에서 가져올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그 LH공사에서 네.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네. 싱가포르도 LH와 같은 주택개발청이라는 데서 다 해요. 네, 주택개발청. 주택공급. 우리도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싱가포르 모델도 일부 가져오면은 저는 사람이 사는 공간만큼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일부가 사회주의 모델이 돼도 좋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자유경제 시장 원리에 맡겨놓고 예, 예. 사람이 사는 집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싱가포르 모델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모델을 좀 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싱가포르는 국유 이 재산이 그럼 90%? 그러니까 나라가 그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90% 토지를 토지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갖고 국가가 그거를 다 사들였어요. 아, 그럼 그거를 거기서 이제 건물을 지어서 그거를 개인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개발청에 네, 네. 지어서 아. 저렴하게 파는 예, 거죠. 예. 아, 저렴하게. 아, 그러네요. 그럼 여의도에 이제 국회 자리 그리고 지방 대출도 내려가면, 예. 낮은 금리로 80%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집을 사게 만들어주는 예, 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가구당 한 자씩 내 집은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투기의 목적이 아닌 정말 그렇죠. 거주의 목적으로. 거주의 목적으로. 예, 예, 예. 토지가 국가니까. 그렇죠. 토지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 예. 사는 건물만 가지는 거 아니에요. 건물만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집을 살 수, 뭐 90년 이상 주잖아요. 예, 예.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럼요. 예, 예. 이번에는 좀 상업용 부동산 네. 이쪽 좀 얘기를 또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그 4분기에 서울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조금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7대 가두 상권 평균 공실률이 13.8%. 그래서 이제 좀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나? 뭐 이런 또 기사들도 나오고 하던데 이제 박사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상업용 네. 부동산은 지금 살아나려면 전제 조건이 경기 침체.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에 지금 초입에 들어와 초입,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해결되지 않고는 상업용 부동산은 살아나기가 어렵다. 힘들어요. 일단 경기가 살아야 되니까. 예, 예. 경기가 살아야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는 예, 거죠. 예. 아이고, 근데 강남, 뭐 가로수길, 뭐 이런 데들은 여전히 공실률이 그래도 꽤 절반 가까이 공실이 있죠. 예. 가로수길 같은데. 가로수길은 왜 이런 거예요? 45%던데요, 공실률이. 한 집 건너 하나 예. 공실이에요. 이렇게까지 상권이 축소된 게, 근데 반면에 또 성수동 이런 데는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권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가로수길 같은데 임대료가 치솟아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상권이라는 거는 수익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임대료가 치솟으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안 나요. 예. 그 임대료가 치솟으니까 가로수길이 망가진 거예요. 예. 근데 성수동은 왜 떴느냐? 성수동 공장지대예요. 예. 굉장히 임대료가 싸요. 아.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성수동 가서 장사하면 수익이 남잖아요. 예. 그럼 성수동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공장이라는 싼 지역에 몰려든 거예요. 물론 성수동도 요새 이제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많이 있죠. 예. 만일에 성수동도 임대료가 치솟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로수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임대료를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수익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내려줘야 돼요. 네. 그러면 살아나는데 임대료 안 내리잖아요. 건물주들은 임대료 내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절대 안 내리잖아요. 건물값 떨어진다고. 네. 그러면은 절대 못 살아나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임대료를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대폭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그런 얘기들 장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 번 죽은 상권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살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임대료를 대폭 내리면 살아나요. 왜 안 살아나요? 예, 예. 지금 그 가로수길 같은데 인프라가 다 형성돼 있고 얼마나 장사하기 좋아요. 예.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대료를 안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솟은 임대료를 안 내린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임대료를 안 내리면 누가 와서 거기 장사해요? 지금은 이제 절반 가까이지만 나중에 다 텅텅 빌 거예요. 임대료 내리지 않으면 예. 거기는 유령상가가 될 거예요. 안 그래도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서 있는데 그럼요. 자영업자들도 힘든데 그러면 이제 성수동도 이제 지금 뭐 많이들 임대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뭐 제한무리 팝업 스토어 뭐 지금 이런 거 많이 한다고 올랐죠. 해도 계속 오르면 그러면은 또 다른 어나더 성수동을 또 찾아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할까요? 그렇죠. 상권이? 성수동도 취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임대료 취소하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세입자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수동은 지금 팝업 스토어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 팝업 스토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가 활성화되어 있기 네. 때문에 팝업 스토어 위주로 하는데 성수동이 계속 유지되려면 장기 임대 위주로 가야 돼요. 팝업이라는 거는 뭐 열흘, 한 달 이렇게 짧게 그렇죠. 광고용으로 네. 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장기 임대 위주로 가야 되고 임대료가 더 이상 치솟지 않아야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네. 아마 구청에서도 아마 임대료를 더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뭐 상생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맺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임대료가 폭등하면 성수동 상권도 끝장나는 거예요. 가로수길처럼. 근데 요새 좀 잘 나가는 상권들을 보면 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곳은 그럼요. 예, 확실히 좀 살아나고 그렇지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선택을 못 받은 곳들은 또 약간 더 맞아요. 침체되고 이런 또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내가 가게를 낸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제일 긍정적으로 보세요? 위치를? 그러니까, 네. 일단은 임대료가 싼 데로 몰리겠죠. 네. 이제 서울 시내가 이제 2호선이 있잖아요. 2호선 순환선이 있잖아요. 그 순환선 주변 중에서 발전 안 한 데 있잖아요. 네. 그 임대료 싼 데. 네. 이런 데는 나중에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2호선 라인 안에서? 네, 2호선. 성수동도 성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쌌잖아요.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활성화돼가지고 더군다나 SNS가 발달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성수동 가가지고 찍어 올리잖아요. 찍어 올리면은 또 궁금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요. 성수동에. 맞아요.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 관광객이 줄 서서 감자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를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할 정도로 SNS가 발달하니까 활성화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거죠. 이 외국인들을 지방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방으로. 그럼 지방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공항에 내리면 지방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울이잖아요. 서울 중에. 뭐 지방 활성화 시키려면 지방을 그만큼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방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요,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 뭐 성수동이니 명동이니 이런 것들 말고 여의도는 오피스 공실률이 거의 없지 않아요? 여의도 오피스들은 조금 그래도 이 여의도에는 되게 낡은 건물들도 다 차 있던데. 여의도는 금융 중심가 아니에요. 네. 금융 중심가. 금융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괜찮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도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한다든가 정권을 한다든가 지금 정권도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금융기관들, 정권회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기관들이 여의도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직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공실이 있을 수가 없죠. 자리가. 근데 만일에 금융 부실이 생긴다든가 생기면 여의도도 많은 공실이 생기겠죠. 금융기관의 문제예요. 정권회사, 투자회사, 은행 이런 금융기관에. 지금은 뭐 금융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실이 없는데 금융기관이 나중에 부실이 생긴다든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네. 생길 가능성이 그러면 많은 공실이 생기겠죠. 해외 부동산 보면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외 부동산 펀드들도 다 부실 나서 이제 없어지고 막 그런 피해를 보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나오고 근데 있죠. 해외 부동산은 상업용, 뭐 오피스 다 할 것 없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네, 해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이제 미국 네. 같은 데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미국은 재택근무 위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재택근무 잘 안 하잖아요. 네. 우리 상사가 봤을 때 보여야 일을 하는 건데 네, 미국은 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거 네, 코로나 아직도 때만. 재택근무가 어.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안 돌아오고. 근데 미국 같은 데 재택근무를 하는데 네, 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보여도 네. 효율성이 있거든요. 다 요새 동영상으로 서로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고방식이 안 보이면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네. 일을 안 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기가 힘들죠. 아. 근데 미국은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한 번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공실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거는 계속 이어지겠네요. 이런 현상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뭐 이런, 사실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네. 세계 경제가 되게 안 좋아요. 더군다나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네, 네. 아니라 또 이란 전쟁까지 있잖아요. 이런 전쟁이 나면서 훨씬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될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는 더 심화되고 경제가 어디로 갈지는 지금 암흑 속에 가려져 있다고 봐죠.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쟁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방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중동 기본적으로 전쟁이. 부동산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그러지를 않겠죠. 뭘 보유하려고 그러겠어요. 전쟁이 나면 날수록 불안하니까. 금이나 네. 달러 네, 네. 이런 걸 보유하려고 그러겠죠. 누가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그러겠어요. 네, 네. 안 하겠죠. 지금 이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싸운단 말이에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또 이란을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은. 그 배후에 있는. 네.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이 어디겠어요? 쿠바와 북한이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큰 변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변수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이란을 공격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공격을 했잖아요. 전쟁이 또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고 이제 그렇죠. 부동산 전쟁이 나면 네. 날수록 부동산보다 안전자산, 달러나 금으로 계속 회귀하겠죠. 참 이게 너무 전국이 계속 그러니까 소용돌이처럼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럼요. 예, 예. 지금 이제 미국이 부채도 굉장히 많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란을 공격한 측면도 일부 있어요. 그런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공격한 측면도 일부는 있어요. 물론 그래요? 중국을 예, 겨냥한 예. 것도 있지만. 예, 예. 결국에는 중국으로 에너지 수출을 좀 막기 위한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럼요. 예,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공격하는 거죠. 예, 예. 중국의 돈줄을 막겠다는 거죠. 돈줄을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한 방안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초입에 있는 이제 그 전 세계 나라들이 이제 그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한다라는 걸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다른 상황인 나라들은 거네요. 예.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더 힘들어지는 미국이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제1의 패권.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예, 예.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경기가 좀 좋아질 소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예요?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나라는 뭐 지금 기름값 많이 오르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예전만 해도 사실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쏠쏠하게 뭐 7%, 8% 이렇게 이득 보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지. 네. 2017년, 2018년 이럴 때만 해도. 근데 앞으로는 그럴 일이 이게 희박하겠네요.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 펀드, 뭐 이런 상업용 펀드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분들이 사실 그런 상품도 이제 거의 없을 뿐더러. 네, 없죠. 예, 예, 예. 그럼 부동산이 지금 주거용도 그렇고 상업용도 그렇고 이제 쉽지 않네요, 박사님. 쉽지 않죠. 예, 예. 저희 이제 준비한 질문은 다 했는데 혹시 뭐 또 뭔가 박사님이 요새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분야 같은 거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집 가지고 불로소득 올리고 투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제발 좀 없어져야. 젊은 사람들이 출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데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면 희망이 없어요. 아까 PIR 지수도 이야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집 가지고 불로소득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주택만큼은 정부가 어떤 경우를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일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잡고 있다고 봐요. 물론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기득권의 저항이 엄청 심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책을 필 때마다 대출 규제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많은 언론들이 전월세 세입자들이 더 어려워질 거다. 왜 걱정을 해요? 언제 생각해줬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전월세 세입자들을 걱정을 하냐 이거죠. 그게 일종의 저항이거든요. 저항. 그런 저항을 어떻게 뚫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과연 기득권자들을 지금 정부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 다 기득권이에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다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렇죠. 다 적이에요. 네. 대통령이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자기 참모들이 다 있는데 근데 그런 외로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 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면 지금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네. 나중에 그게 칭송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와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다르다. 네. 다른 것 같다. 그렇죠. 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서동기 박사님 모시고 이제 국내 부동산 또 상업용 부동산 뭐 해외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눠봤는데요. 네, 제가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